3천만 원짜리 드론 한 대가 60억 원짜리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무력화시키는 시대가 와버렸어요. 한때 우리는 국방이라고 하면 가성비 같은 건 따지지 않았죠. 비싸도 무조건 제일 센 무기, 그게 정답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드론이 모든 공식을 바꿔버렸습니다. 돈의 흐름을 따라가 보면 전쟁의 비용 방정식이 무너진 바로 그 순간 가격, 성능, 납기를 다 갖춘 나라가 딱 한 곳 있었어요. 나토 31개국 대사가 한꺼번에 한국으로 날아온 이유, 그리고 뉴욕타임즈가 천궁2를 이란 전쟁의 쇼케이스라고 부른 이유가 같은 자리에서 만납니다. 생각해보면 지금까지 국방이라는 분야에서 가성비라는 단어는 거의 금기어였어요. 비싸도 무조건 제일 센 무기, 제일 좋은 시스템, 그게 정답이었죠. 왜 그랬을까요? 사실 이유는 단순했어요. 살 수 있는 데가 거의 없었거든요. 냉전 시대엔 무기가 비싸도 됐어요. 어차피 소련 아니면 미국, 둘 중 하나한테서 사야 했으니까요. 선택지 자체가 없었어요. 미국 진영에 속한 나라는 미국 무기를, 소련 진영에 속한 나라는 소련 무기를 사는 것 외에는 길이 없었습니다. 가격표를 보고 흥정할 여유 같은 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단가가 한 발에 수십억이 됐든 한 대에 수백억이 됐든 그냥 사는 거예요. 이게 비싼 건지 싼 건지 비교할 대상조차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계상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전쟁터에서 누가 누구한테 뭘 쏘는지가 바뀌었어요. 상상해보세요. 누군가 3천만 원짜리 드론 한 대를 띄웁니다. 그걸 막으려고 상대편이 60억 원짜리 패트리어트 미사일 한 발을 쏴요. 한 건 막을 때마다 약 200배의 손해가 쌓입니다. 공격하는 쪽이 100번을 쏘면 30억이 들고 그걸 다 막아내는 쪽은 6천억이 듭니다. 같은 횟수의 교전인데 비용은 200배가 차이 나는 거예요. 이게 한두 번이면 모르겠는데 전쟁이라는 건 보통 며칠로 끝나지 않잖아요. 여기서 의문이 생기실 거예요. 그래도 결국엔 돈 많은 쪽이 이기는 거 아니냐고요? 그게 바로 지금까지 군사 강대국들이 믿어왔던 공식이었어요. 그런데 이 공식이 처음으로 흔들리고 있습니다. 돈의 흐름을 따라가 보면 이 격차가 얼마나 무서운 숫자인지 한 번 더 보입니다. 국제통화기금 기준으로 미국 GDP는 약 30조 달러대, 이란 GDP는 약 3,500억 달러대예요. 두 나라 경제 규모가 대략 85배쯤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무기 한 발 단위로 보면 공격하는 쪽과 막는 쪽의 비용 차이가 200배예요. 경제력 차이보다 무기 비용 차이가 더 큽니다. 무슨 뜻이냐? 가난한 쪽이 부유한 쪽의 지갑을 먼저 비울 수 있는 구조가 처음으로 만들어졌다는 뜻이에요. 이게 왜 충격이냐면 군사라는 영역은 원래 가성비라는 개념이 아예 작동하지 않는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1초 늦으면 도시가 사라지는 분야니까요. 그래서 비싸도 살 수밖에 없었고 비싼 게 곧 안전이라는 등식이 60년 넘게 유지됐어요. 그런데 드론이라는 작은 물건 하나가 그 등식을 깨버렸습니다. 막는 쪽이 더 가난해지는 전쟁, 부자 나라가 먼저 지갑을 닫아야 하는 전쟁이 진짜로 등장한 거예요. 군사에서 처음으로 가성비가 통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무기는 원래 비싸야 좋은 거였어요. 이제 무기는 적이 쏜 것보다 너무 비싸면 오히려 지는 무기가 됩니다. 비싼 게 미덕이던 시장이 한 발 한 발의 단가가 곧 전략이 되는 시장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패트리어트를 만드는 미국 입장에서도 고민이 깊어집니다. 한 발에 60억짜리를 무한정 만들 수도 없고 만든다 해도 납기는 또 다른 문제예요. 한 번 주문하면 3년에서 5년을 기다려야 받을 수 있는 게 지금의 패트리어트입니다. 가격은 부담스럽고 기다리는 시간은 끝이 안 보이고 그런데 적은 3천만 원짜리 드론을 매일 띄워요. 이 방정식 안에서 살아남으려면 누군가는 다른 답을 내놔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200배 격차가 왜 한국한테 기회가 됐는지 사실 이게 진짜 핵심이에요. 이 방정식의 답을 기존 강자들은 내놓지 못했거든요. 미국은 단가가 너무 높고 유럽은 생산이 너무 느렸어요. 가성비 시대가 왔다고 해서 아무 나라나 다 팔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성능도 입증이 돼야 하죠. 자, 그러면 이런 의문이 자연스럽게 따라붙어요. 가성비 시대가 왔다 치자. 근데 왜 하필 한국이냐? 싸기만 한 무기는 사실 세상에 널렸거든요. 중국도 있고 러시아도 있고 인도도 있고 튀르키예도 있어요. 다 자국 무기 만들고 다 수출하려고 안달이에요. 그런데 왜 줄은 한국 앞에만 길게 늘어섰을까요? 답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무기를 살 때 따지는 조건이 딱 세 가지인데요. 가격, 납기, 그리고 성능. 이 세 개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나라가 지금 지구상에 한국밖에 없어요. 하나씩 풀어볼게요. 먼저 가격부터 보죠. 한국형 패트리어트라고 불리는 천궁2라는 미사일이 있어요. 땅에서 쏴서 하늘로 날아오는 미사일을 맞춰 떨어뜨리는, 그러니까 방공망의 핵심 무기예요. 천궁2 한 발 가격이 약 15억 원입니다. 그러면 이게 따라잡으려는 미국의 패트리어트, 정확히는 팩3MSE라고 부르는 최신형 한 발은 얼마일까요? 약 53억 원이에요. 구형 기준으로는 그 이상이고요. 천궁2가 거의 정확히 3분의 1 가격입니다. 같은 일을 하는 무기가 3분의 1 가격이라는 건 같은 예산이면 3배 더 많은 미사일을 깔 수 있다는 뜻이에요. 방공망이라는 건 결국 숫자 싸움이거든요. 한 발이 아무리 비싸도 적이 10발 쏘면 우리도 10발 막아야 돼요. 3분의 1 가격이라는 숫자는 그래서 단순한 할인이 아니라 전략 자체를 바꾸는 숫자입니다. 그러면 이쯤에서 의심이 들죠. 3분의 1 가격이면 성능은 3분의 1 아니야? 싼 게 비지떡 아니야? 여기서 한국이 진짜 운이 좋았던 건지 실력이 있었던 건지 결정적인 사건이 하나 터져요. 2026년 3월 이란과 UAE 사이에 군사 충돌이 벌어집니다. 이란이 UAE 쪽으로 탄도미사일과 드론을 잔뜩 쏟아냈어요. 탄도미사일이라는 건 포물선을 그리며 떨어지는 요격이 제일 어려운 미사일이에요. UAE는 그걸 막아야 했죠. 이때 UAE가 들고 나온 게 한국에서 사간 천궁2였어요.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쏟아지는 탄도미사일과 드론을 상대로 요격률 96%를 기록했습니다. 실전에서 발사한 천궁2 미사일 60여 발 중 거의 전부를 명중시킨 거예요. 이 숫자가 발표되자마자 뉴욕타임스가 이걸 이란 전쟁의 쇼케이스라고 표현했어요. 한국 무기가 진열장에 올라간 순간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진짜 중요한 의미가 하나 숨어 있어요. 천궁2는 원래 북한 탄도미사일을 막으려고 설계된 무기예요. 우리 머리 위로 떨어지는 그 미사일을 잡으려고 만든 거죠. 그런데 그 무기가 전혀 다른 지역, 전혀 다른 적, 전혀 다른 종류의 이란제 미사일까지 막아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한국 무기가 한반도 한정용에서 글로벌 스탠더드로 인증받은 순간이라는 겁니다. 실험실 데이터가 아니라 실제 전쟁터에서 96%를 찍은 거예요. 이건 카탈로그에 적어놓은 숫자랑 차원이 다른 무게입니다. 자, 가격도 됐고 성능도 입증됐어요. 그런데 마지막 한 가지가 진짜 결정적이에요. 바로 납기예요. 생각해보세요. 미사일이 아무리 싸고 좋아도 주문하고 5년 뒤에 받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5년 뒤면 이미 전쟁이 끝나 있을 수도 있고 적이 새 무기로 갈아탔을 수도 있죠. 그런데 미국 패트리어트의 현재 납기가 평균 3년에서 5년이에요. 주문이 너무 밀려서 공장이 따라가지를 못해요. 독일제 무기도 사정이 비슷해요. 한국은 어떨까요? 평균 2년, 빠르면 1년 안에도 들어갑니다. 이 차이가 얼마나 큰지 보여주는 사례가 K9 자주포예요. 자주포는 트럭처럼 굴러다니면서 포를 쏘는 큰 화기인데요. 2022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직후 폴란드가 패닉에 빠졌어요. 자기네 바로 옆 나라가 침공당했으니까요. 폴란드가 미국에도 독일에도 무기를 달라고 했어요. 돌아온 답은 기다리라는 말이었어요. 그때 폴란드가 한국에 손을 내밀었죠. 한국은 어떻게 했을까요? 6개월 안에 첫 물량을 폴란드 땅에 깔아줬습니다. 무기를 종이에 적어주는 게 아니라 진짜로 보내준 거예요.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경상남도 창원에 있어요. 창원이라는 한 도시에 전차 본체 공장, 엔진 공장, 포신 공장, 전자장비 공장이 다 모여 있거든요. 한 도시 안에서 부품이 옆 공장으로 굴러다니면서 완성품이 나와요. 반면에 독일 레오파르드2 전차는 부품 공정이 7개 나라에 흩어져 있어요. 한쪽이 늦으면 전부 멈춥니다. 한국은 한 도시 안에서 다 끝나니까 멈출 일이 없어요.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가격은 미국의 3분의 1, 성능은 실전에서 96%, 납기는 미국, 독일의 절반 이하. 이 세 박자를 동시에 갖춘 나라가 지금 한국뿐입니다. 무기라는 건 원래 가격 따로, 성능 따로, 납기 따로, 세 개 중에 2개만 잡아도 잘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한국이 처음으로 3개를 다 잡아버렸습니다. 그런데 성능도, 가격도, 납기도 다 된다는 걸 알아차린 나라들이 한꺼번에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됐을까요?
성능도 된다, 가격도 된다, 납기도 된다. 이 세 가지가 한 나라에서 다 나온다는 걸 알아차린 순간 세계 지도 위에서 세 나라가 거의 동시에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위치도, 언어도, 상대하는 적도 전혀 다른 세 나라가 말이죠. 그런데 이 세 나라를 나란히 놓고 보면 이상할 만큼 똑같은 결론으로 이어집니다. 미국이 못 채운 납기를 한국이 채웠다. 이 세 나라 줄서기의 공통점이 딱 하나예요. 첫 번째 줄은 UAE에서 시작됩니다. 이란과의 실전이 지나가자마자 UAE가 한국에 요청한 건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이미 계약돼 있던 천궁2 세 번째 포대를 최대한 빨리 넘겨달라는 것. 다른 하나는 다 써버린 유도탄을 당장 채워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3월 31일에 세 번째 포대 인도를 공식 발표했고 유도탄은 배가 아니라 군용 수송기에 실어 공수했어요. 무기를 비행기로 배송하는 건 그 자체로 지금 당장 필요하다는 신호예요. 그리고 UAE가 이 결정을 내린 이유는 단순합니다. 실전에서 요격률 96%를 찍은 시스템이 그 시점에 지구상에 한 개밖에 없었거든요. 여기에 K2 전차 중동형 K2M을 둘러본 이라크군 관계자까지 현장에서 목격됐다는 이야기가 이어지면서 중동 전체가 조용히 한국 방산 카탈로그를 다시 펼쳐보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줄은 폴란드예요. 폴란드는 사실 UAE보다 먼저 한국의 진가를 알아본 나라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직후 폴란드는 자국 전차 상당수를 우크라이나에 넘겨버렸어요. 국경 바로 옆에서 전쟁이 터지고 있는데 정작 본인 창고가 피어버린 거예요. 이때 폴란드가 미국한테 먼저 갔을까요? 독일한테 먼저 갔을까요? 둘 다 갔죠. 그런데 돌아온 대답은 비슷했습니다. 지금 주문하면 3년, 5년은 걸린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폴란드가 한국 문을 두드렸고 K2 전차 1000대를 사겠다는 기본 협정이 그 자리에서 나옵니다. 1차 실행 계약 180대가 약 4조 5천억 원, 그리고 작년 여름에 2차 실행 계약 180대가 약 8조 9천억 원, 달러로는 65억 달러 규모로 확정됐어요. 작년 연말에는 천모 다연장 로켓 3차 계약 5조 6천억 원이 또 붙었습니다. 숫자가 무겁죠? 그런데 더 무거운 건 속도예요. 한국은 1차 분량 중 150대 이상을 계약한 지 약 2년 만에 폴란드에 넣어줬습니다. 독일, 미국 평균 생산 속도의 대략 2배예요. 폴란드 입장에서 이건 단순한 거래가 아니에요. 자기 국경이 비어있는 시간을 줄여주는 살아남는 문제였거든요. 세 번째 줄은 좀 뜻밖의 나라, 캐나다입니다. 그리고 이번엔 무기 종류 자체가 달라요. 잠수함입니다. 단가가 저렴한 무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앞서 말한 그 3박자, 가격, 납기, 성능 중에서 납기와 성능 두 가지가 결정적인 변수로 떠오른 사례예요. 캐나다는 잠수함 12척을 새로 들여오는 CPSP라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요. 금액만 240억 달러 이상, 생애 주기를 다 따지면 그 이상이 되는 초대형 계약입니다. 독일 TKMS의 212CD와 한화오션의 장보고3 배치2가 끝까지 남았어요. 그런데 독일 212CD는 아직 실물 장수함이 없어요. 도면과 건조 중인 선체만 있는 상태입니다. 반대로 한국은 지난 3월 실전 배치돼 있던 보산 안창호함을 진해에서 출항시켜 태평양을 가로지르는 14,000km 항해에 올려놨어요. 재래식 잠수함이 이 거리를 직접 건너가는 건 그 자체로 이건 실물이고 지금 이 순간에도 작동한다는 증명이에요. 5월이면 캐나다 비토리아 항에 실제로 도착합니다. 그래서 지금 캐나다 쪽에서는 12척을 독일 6척, 한국 6척으로 쪼개서 사는 분할 구매안까지 검토되고 있다고 해요. 결정 시점이 바로 이번 4월이에요. 자, 여기서 한 발 물러나서 세 나라를 같이 봅시다. UAE는 이란 미사일을, 폴란드는 러시아 전차를, 캐나다는 북극 및 잠수함을 걱정하고 있어요. 위협의 종류가 완전히 달라요. 그런데 이 세 나라가 결국 한국 앞에 줄을 선 이유는 똑같습니다. 필요한 물건이 있는데 가장 익숙한 공급처인 미국이 3년, 5년 뒤에 드리겠다고 답했거든요. 미사일 하나, 전차 한 대, 잠수함 한 척이 3년 뒤에 오는 나라와 2년 안에 오는 나라 사이에서 고르는 건 더 이상 취향 문제가 아니에요. 생존 계산이에요. 미국이 채우지 못한 납기 칸을 그 사이에 한국이 조용히 채워넣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장면이 숫자로 찍히는 곳이 결국 실적이에요. 방산 비포의 수주잔고, 그러니까
이미 계약은 됐지만 아직 만들어서 못 넘긴 주문이 얼마나 쌓여 있느냐? 이게 2025년 말 기준으로 120조 5,900억 원입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만 37조가 넘고 현대로템이 약 29조 8천억, 카이가 27조 3천억, LIG 넥스원이 26조 2천억이에요. 그리고 올해 1분기 이 빅4의 합산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1조 2,489억 원, 전년 같은 분기 대비 37.4% 늘어난 숫자입니다. UAE의 긴급공수, 폴란드의 기본협정, 캐나다의 14,000km 항해, 이 세 장면이 결국 빅4의 장부 위에서 만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이 돈이 실제로 어떤 기업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 투자하면 늦은 건지 이른 건지 이걸 얘기 안 하면 이 영상이 끝나지 않죠. 그래서 이게 진짜 중요한 질문이에요. 이 어마어마한 주문이 결국 어느 회사 통장으로 들어가느냐? 돈의 흐름을 따라가 보면 답은 생각보다 단순해요. 방산 빅4 합산 수주 잔고가 120조 5,900억 원입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37조, 현대로템 29조, 카이 27조, LIG 넥스원 26조.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미 계약은 도장 다 찍혔는데 아직 만들어서 못 준 주문이 120조 원어치 쌓여 있다는 얘기예요. 회사 입장에서 향후 3년에서 5년치 매출이 이미 잠겨 있는 셈이죠. 수치로 보면 더 분명해져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2025년 영업이익이 3조 345억 원, 사상 최대였습니다. 2026년엔 4조 5천억 원까지 본다는 전망이 나와요. LIG 넥스원도 2025년 영업이익 3,231억 원, 전년보다 40.6% 늘었습니다.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빅4가 각자 뭘로 먹고 사느냐? 한화에어로는 K9 자주포, 천무 다연장 로켓, 그리고 폴란드 K2 후속 물량까지 가져가요. 현대로템은 K2 전차 본체로 폴란드 1000대 기본협정의 메인 수혜자고요. LIG 넥스원은 천공, 그리고 새로 양산 들어가는 LSAM, 장사정포 요격체계 같은 방공망 핵심을 쥐고 있습니다. 한화시스템은 한국형 아이언돔의 레이더 시제 사업자로 1,315억 원 계약을 따냈죠. 특히 LSAM 양산 계약을 보면 구조가 딱 보여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요격탄과 발사대로 7,054억 원, LIG 넥스원이 통제소와 AAM으로 1,639억 원, 한 사업 안에서도 빅4가 역할을 나눠 가져가는 그림이에요. 자, 여기서 진짜 중요한 얘기를 하나 해야 돼요. 지금 당장 사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이미 선반영이 많이 됐어요. 주가가 먼저 뛴 상태죠. 오히려 진짜 타이밍은 좀 다른 데 있을 수 있습니다. 전쟁이 어느 시점에 일단락되고 그 직후에 각국이 소진된 탄약과 무기를 다시 채워 넣는 재정비 수요. 그게 본격화되는 순간이 진짜 두 번째 파도일 수 있어요. 그래서 채널 관점에서 한 줄로 정리할게요. 방산주는 애국심으로 사는 게 아니라 수주 잔고가 실적으로 바뀌는 속도를 보는 겁니다. 120조라는 숫자가 매년 몇 조씩 매출로 떨어지느냐, 영업이익률이 유지되느냐, 그 흐름만 보고 가면 돼요. 정리하면 이래요. 드론이 전쟁의 비용 공식을 깨버렸고 그 자리에 가격, 납기, 성능 3박자를 다 갖춘 한국이 정확히 서 있었습니다. 그 결과가 120조 원짜리 수주 잔고로 찍힌 거고요. 이 흐름이 어디로 향하는지 보여주는 장면이 하나 더 있어요. 나토 32개국 중 31개국 대사가 지금 한국으로 날아오고 있습니다. 방산 현장을 직접 보러요. 과거엔 우리가 서방 무기를 샀죠. 이제 서방이 우리 공장에 옵니다. 돈의 흐름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이보다 명확한 신호는 없어요. 오늘 말씀드린 K방산의 3박자, 이제 확실히 감이 오시죠? 이렇게 돈의 흐름이 바뀌는 결정적인 순간들, 앞으로도 제일 먼저 짚어드릴게요. 도움되셨다면 구독하고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